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꼬리를 물었던 곡이 챗 베이커 사망하기 4개월 전에 1988년 1월에 남긴 이너 센티멘탈 무드. 굉장히 막장의 삶을 살았는데 음악만 들으면 아름답기까지 한 연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날 이제 저번 주에 녹화를 하고 집에 와서 책장에 꽂혀 있는 챗 베이커 평전을 꺼내서 이 책인데 이거를 꺼내서 중간은 이거 한 10년 전에 읽어갖고 내용을 다 까먹었는데 이거를 쓴 작가가 제임스 게빈인데 재즈 비평가 김현준 님이 이거를 이제 옮기셨는데 요 책인데 야, 이거 나도 한번 구해서 읽어봐요. 예, 요거 마일스 데이비스도 있고 여기서 요 시리즈로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재즈 뮤지션 이야기도. 이 제임스 게빈의 이제 이 책을 옮기면서 김현준, 그러니까 재즈 평론가이기도 하시니까 이분이 이제 쓴 서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챗 베이커의 삶을 관통하는 세 가지 코드는 음악, 마약, 사랑인데 이 중에서 그가 가장 성공적으로 체현한 건 마약이었고 그 마약은 그의 삶 속에서 음악까지 좀 먹어 들어갔다. 그의 삶에서 사랑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했었다. 챗 베이커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제멋대로 죽은 챗 베이커가 진짜 사랑한 건 음악과 마약이었고, 그런데 그의 여인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 챗 베이커를 사랑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제가 이 평전 읽을 때 그 디테일한 내용들보다는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챗 베이커가 만났고 결혼했고 외도를 했고 이런 여성들의 이름들이 그러니까 십수명이 된다 뭐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와 봤는데요. 챗 베이커가 만났던 그를 사랑했던 여인들 이름: 샬레인 수더, 릴리엔 퀴키에, 헬레마 엘리, 캐롤 잭슨, 다이앤 바브라, 주스 영, 미셸린 펠저, 여러 여성분들의 이름이 여기서 이제 챗 베이커를 거쳐가는데 온갖 상처를 챗 베이커로부터 받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줄 모르고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그러한 남자를 이분들은 사랑을 했다는 거죠. 남녀가 사랑을 하면 응당 받아야 될 최소한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이 책 속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한 상처와 수모를 챗 베이커로부터 받으면서도 그를 그때 사랑했던 이분들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 여성들에 대해서 곡을 하나 바친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 세상 수많은 사랑 노래들 중에 응당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랑을 못 받았던, 진짜 사랑을 못 받았던 이분들을 위해서 한 곡을 선곡하면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쭉 리스트업을 해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생각을 하다가 한 곡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그분들에 보내는 심심한 위로 같은 선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키스 자렛이 1998년도에 녹음해서 99년도에 낸 솔로 피아노 앨범인데요. The Melody and Night with You라는 키스 자렛 앨범 중에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앨범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앨범 속에 있는 Be My Love라는 곡을 98년도에 녹음을 했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키스 자렛이 아프던 시절이었어요. 1996년도부터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인 연주 녹음을 쉬게 되는 한 2년간 쉬던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 중에 1997년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오랫동안 연주를 쉬었는데 이 키스 자렛 선생이 자신의 아내를 위한 연주를 좀 하고 싶다 해서 뉴저지에 사는데, 키스 자렛 집이 18세기의 어떤 농가를 개조해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헛간에다가 개인 스튜디오 겸 연습실을 만들고 있었는데 케이블 라이트라고, 거기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연주를 시작하게 되는 게 이 앨범 속에 담긴 음악들인데요. 앨범 속지에 보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음악을 듣고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로즈 앤을 위하여, 투병 중이었는데 다시 피아노 앞에 앉게 한 게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였다. 굉장히 로맨틱하죠. 결혼을 3번 하셨어요. 첫 번째 결혼은 19살 때였다고 하고요. 10몇 년 유지를 하다가 이 앨범의 헌정 대상인 로즈 앤이라는 분과는 3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다가 그 중에 이 앨범을 녹음을 한 거죠. 아내를 위해서. 2010년에 이혼을 하셨고 지금 현재의 아내는 아키코 자렛이라고 일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위한 로맨틱한 앨범이라고까지만 얘기하면 되지 뭔 TMI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챗 베이커로부터 연결을 해서 들으니까 결혼을 3번 하셨어도 그때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이런 음악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키스 자렛 선생이야말로 그냥 보통의 사랑 보통의 삶을 사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선생의 진심 같은 게 이 앨범에 담겨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오늘 고른 곡 Be My Love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해석하면 나의 사랑이 되어주세요. Be My Love.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흔한 사랑 표현이지만 진짜로 그 말을 듣는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어떠한 말보다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Be My Love라는 곡은 1950년도에 작곡이 되었더라고요. 토스트 오브 뉴 올리언스라는 영화에 포함이 됐던 곡인데요.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그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배우를 겸했던 가수 테너 마리오 란자. 오래간만에 정말 인기 있었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주인공과 함께 부른 노래가 이 Be My Love라는 곡인데요. 그러니까 영화와 함께 이제 마리오 란자가 가수니까 테너 가수니까는 싱글을 냈을 거 아니에요. 이 곡을 따로 녹음을 해서 빌보드에서 34주간 1위를 했었대요. 그래미의 베스트 오리지널 송 영화에 포함됐던 곡들 중에 1위를 뽑는 거기에 노미네이트가 되고 그랬던 아주 공전의 히트를 했던 곡이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후반 중학교 때는요. 파바로티 이름은 못 들었어. 마리오 란자 이름은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성악가인데 팝 히트곡이 줄줄이 이어졌던 배우도 하셨고 이 영화에 출연했다고 하시고 유튜브에 보면은 이 영화 속에 이 Be My Love를 여주인공과 함께 부르는 클립이 따로 있고요. 마리오 란자가 따로 녹음했던 그 34주간 1위를 했다는 싱글이 있는데 가사 얘기를 잠깐 드리고 넘어가면은 Be My Love, 내 사랑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키스로 나를 불타게 해주세요. 내 운명을 확정지을 단 한 번의 키스를 원합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는 사랑의 약속된 땅을 찾을 거예요. 나에겐 당신 외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뜨겁다 못해 아주 그냥 정말 데일 것 같은 그런 사랑 표현이죠. 고전적인 사랑 그렇죠. 고백이다. 1950년대 영화 속에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이걸 번갈아 부르면은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묘하게 이렇게 되게 흥분되더라고요. 사랑의 감정에. 근데 키스 자렛이 해석한 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담담하고 우아하고 아주 잔잔하고 단순하고 심플해요. 표현이. 오직 한 사람 아내 로즈 앤을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 키스 자렛 연주를 그 당시에 이제 앨범이 발매가 됐을 때 올뮤직닷컴에 리뷰를 쓴 리처드 S 지넬이라는 평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별 5개 만점에 별 2개 반을 줬대요. 이 앨범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스타일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키스 자렛 하면은 그 즉흥 연주에 막 그런 거를 걱정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평론가라는 사람들의 헛된 지적 허영심 이런 거를 채워주지 못한 거죠. 그 앨범에서 키스 자렛이. 키스 자렛 특유의 색깔도 부족하고 콘트라스트도 없고 생명력이 부족하다고 썼대는데 이러한 평론가의 말을 그냥 비웃기라도 하듯이 키스 자렛 선생이 이 앨범에서는 굉장히 멜로디 위주로 단순하게 편안하게 그냥 우리 같은 재즈 팬들이 듣기에는 키스 자렛의 조금 듣기 어려웠던 즉흥 연주, 긴 즉흥 연주들보다 오히려 쉽게 다가오고 키스 자렛 선생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면을 아주
빨리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을 때 감정의 스케일이나 어떤 디테일 같은 게 훨씬 더 커진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마리오 란자의 원곡과 비교해서 들었을 때 같은 곡 다른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게 또 재즈 듣는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키사렛이 이렇게 앨범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앨범을 남겼듯이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이제 아내를 위한 곡들을 남기고 연주를 남겼는데요. 베이시스트 찰리 헤이든이 자신의 아내 루스 카메론에게 퍼스트 송이라는 노래를 남겼었고, 또 왈츠 포 루스라는 자신의 아내 이름을 넣어서 곡을 남겼었고요. 존 콜트레인도 첫 번째 부인 나이마 콜트레인을 위해서 나이마라는 곡을 남겼죠. 59년도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앨범에 있는데, 그리고 피아니스트 빌리 테일러라는 분이 아내 이름이 테오도라 테일러였는데 자신의 아내 이름을 곡을 남겼었죠. 테오도라라는 연주를 남겼었는데, 이 한번 세 곡 중에 어떤 곡으로 연결을 할까 하다가 빌리 테일러의 테오도라라는 곡으로 다음 꽃고무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168번째 꽃고무는 빌리 테일러가 그의 트리오와 함께 연주한 테오도라인데요. 앨범은 In Concert at Townhall이라는 앨범이고 1954년 연주를 담아서 프레스티지사에서 발매가 됐던 앨범입니다. 피아니스트 빌리 테일러, 찰리 파커와 동년배세요. 찰리 파커가 1920년생인데 21년생이시더라고요. 비밥 시절의 음악을 시작했던 그런 피아니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작곡가이고 당연히,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경력이 재즈 관련 방송, 교육자, 교수, 재즈를 알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고요. 자신이 굉장히 뛰어난 재즈 피아니스트이면서 재즈라는 음악이 미국의 고전 음악이다. 그래서 이 재즈라는 음악이 가지는 그 예술적 가치와 교육적 중요성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고요. CBS의 썬데이 모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는데 20년 넘게 그 프로그램 내에서 재즈를 해설하고 그 프로그램의 음악 감독으로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고요. 음악적으로도 박사 학위가 있으셔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진 양성에도 힘썼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재즈 뮤지션이시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잘 모르던 분인데, 재즈 비평가 레너드 페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빌리 테일러가 세계 최고의 재즈 앰베서더이자 재즈 대변인이란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저는 이분의 연주를 50년대 연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동시대 비밥 피아니스트들 유명한 분들과 비교를 하면은 훨씬 더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뭔가 이렇게 둥글둥글하달까? 되게 밝고 착한 기운의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런 피아니스트셨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이제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낙서하고 스케치북에 하다가 그린 그림을 요번에 찾아봤는데 그 옆에 글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흥이 많고 부드러운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의 음악을 들으면은 이런 느낌이 전해져 오고, 이 아내를 위해 만든 이 테오도라라는 연주를 들어도 이분이 어떠한 성정이었겠구나.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면서 굉장히 유명한 버드 파웰이니 여러 피아니스트들이 계셨지만,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인데요. 테오도라라는 곡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한 연주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챗 베이커 같은 유형의 인간, 그런 뮤지션은 어떤 연주에서도 이런 그 빌리 테일러 선생의 아내를 위해서 남긴 이 곡에서 같은 그 연주들이 전해주는 어떤 무엇, 이거는 챗 베이커는 가지지 못한 거였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빌리 테일러 선생과 그의 아내 테오도라는, 원래 테오도라 캐스티온인데 이제 빌리 테일러와 결혼을 했으니까 뒤에 성이 붙었겠죠. 20대 초중반에 만나셔갖고 결혼을 한 다음에 평생을 함께 하셨대요.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빌리 테일러 선생은 1921년에 태어나서 2010년도에 장수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부인이신 테오도라 테일러는 1923년생이신데
2023년 재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100세를 채우고 장수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함께 하셨다. 이 두 분은. 자신의 음악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자신의 아내였다. 빌리 테일러가 경력 초기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이 테오도라가 주요 수입원을 책임지면서 음악적 꿈을 지원했다. 아내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경력이 불가능했을 거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이 테오도라 이 부인이 그냥 가정주부가 아니고 그 송라이터이시기도 해서 빌리 테일러의 앨범 속에 수많은 작곡을 함께하고 남편에게 곡도 주는 음악인으로서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앨범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 앨범인데요. 1955년에 발매된 원반은 이런 여백이 없습니다. 타운홀에서 연주하고 있는 이 빌리 테일러 트리오의 사진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빌리 테일러가 20대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점점 성공 과도를 하면서 이 54년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인데 54년 12월 17일 연말 콘서트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였을 거잖아요. 이 테오도라라는 곡을 그 공연 날 그러니까 54년 12월 17일 날 오후에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날 공연에서 첫 연주를 했다고. 그렇게 여기에 써 있더라고요. 저도 이 모르고 있다가 요번에 앨범을 꺼내서 보니까는 그날 오후에 만들었다고 써져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방금 만든 곡을 연주해 주는데 객석에는 이 테오도라 아내가 있었을 거고. 아, 여기서 또 한번 챗 베이커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순간을 챗 베이커는 가져보지 못했겠죠. 다른 순간을 뭐 예. 느꼈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챗 베이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가 상처를 준 사람들, 온갖 음악 업계 동료들은 물론이고 그런 그를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준 여성들에게 준 그 상처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프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상처를 받았던 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뭣도 아닌 제가 감히 위로를 하기 위해서 선곡했던 오늘 두 곡 키스 자렛의 Be My Love와 빌리 테일러의 테오도라라는 두 곡을 이야기하며 오늘 이야기는 기승전 챗 베이커 나쁜 놈. 나쁜 놈이네. 하지만 챗 베이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제가 최애하는 세 명 중 한 명이 네. 챗 베이커입니다. 챗 베이커가 가지지 못했던 그런 평범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